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진도 원소의 주기적 성질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새벽 온라인 강의 녹화가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는 전면 등교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온라인의 시대가 이제 가겠죠. 어찌 보면 사실상 거의 마지막 촬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에요. 근데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어, 강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끊어서 하기 좀 그래서 한 번에 끝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유효핵전화가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지, 즉 주기율표에서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원자 분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유효핵전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핵전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핵전화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원자의 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원자가 전자가 있을 텐데 이 핵이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이 핵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이 전자를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뭔가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이 영향력을 우리는 핵전하라고 불러요. 핵전하는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핵의 영향력, 핵의 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핵 안에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핵의 전하량이 커진 만큼 핵전하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 수에 비례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에서 보시면 여기에 핵이 있고 이쪽에 전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도 전자가 있네요. 그러다 보면 이 핵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원자과 전자에 어떤 핵전하를 미치고 싶은데 가운데 껴있는 이 전자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냐면 이 가운데 껴있는 전자가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얘를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만약에 이 전자가 가운데 껴있는 이 전자가 없었다면 얘는 바깥쪽에 있는 이 원자과 전자는 온전하게 핵의 전하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가운데 껴있는 이 전자가 무언가 밀어내는 힘, 반발력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핵이 끌어당기는 힘을 온전하게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핵의 전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우리는 유효핵전하라고 불러요. 유효핵전하. 자, 그러면은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핵전하를 막아주는 전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핵전하를 막아주는 전자가 없죠. 그 전자 간의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핵전하가 곧 유효핵전하가 됩니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전자를 가진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들끼리의 반발력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가 이렇게 핵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전자가 얘를 밀어내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반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보다 이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전하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전자를 가진 경우에는 핵 전하보다 실제 작용하는 유효핵 전하 값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려막기 효과, 뭐 가림 효과, 영어로 스크린 이펙트라고 불러요. 여기 중간에 껴있는 이 전자가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핵전하가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가려막기 효과가 자신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전자에서 나타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같은 껍질에 있는 이 전자도 이 전자에게 어떤 가려막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쪽에 전자가 많던
자기랑 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많건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발력이 커질 거고 그만큼 유효 핵전화가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 전자가 꼈을 때 반발력이 심할까요? 그냥 옆에 전자가 있을 때 반발력이 심할까요? 당연히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 아무래도 반발력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가려막기 효과의 크기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영향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의 영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는 애도 영향을 주긴 주지만 안쪽 껍질에 있는 녀석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일단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유효 핵전화가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을 보면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요. 주기율표를 그려놓고 생각해보자면 주기율표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볼게요. 네모나게 그려보면 같은 주기, 즉 같은 가로줄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갈수록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 껍질은 증가하지 않죠.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는 같아요. 맞죠? 전자 껍질의 수는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핵이 있어. 핵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뭐 2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현재 2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핵의 전하량은 4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6으로 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핵의 핵전하도 6 플러스가 될 거고 전자의 개수는 2개, 4개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유효 핵전하를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쪽에 있는 양성자 개수가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네. 즉 양성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핵전하가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늘어났죠. 옆에 있는 전자도 반발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수 증가에 따른 반발력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양성자수 증가에 의한 핵전하 증가를 생각하면 유효핵전하가 커지는 게 맞는 거고요. 전자수 증가에 따라서 반발력이 커진다고 하면 유효핵전하가 작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양성자수에 의한 핵전하 증가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효 핵전하 값은 증가하게 돼요. 자, 이번에 같은 족을 봅시다. 같은 족이라는 얘기는 이 세로줄을 본다는 얘기죠. 이 세로줄에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죠.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두 가지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원자 번호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핵전하가 증가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또 하나, 핵의 전하가 증가한 만큼 전자 수가 증가할 거고 동시에 주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자 껍질까지 증가하니까 반발력이 많이 커질 거예요. 많이 커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자도 한 개, 두 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막 8개 혹은 뭐 열 몇 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양성자 수 증가에 의한 영향이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자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이 구간을 보시면 같은 족이죠. 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유효 핵전하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을 비교해 보면 여기 1쪽에 있는 수소랑 1쪽에 있는 리튬이랑 1쪽에 있는 나트륨을 보시면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조금씩 핵전하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된 원자 번호에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고요.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근데 연속된 원자 번호에서 양성자 수는 한 개가 늘어나죠.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원자 번호 10번 네온에서 11번 나트륨을 갈 때 양성자의 개수는 하나가 늘어나지만 전자 껍질 하나가 확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전자 껍질이 늘어난 만큼 기존에 옆에 있던 전자들이 이제는 내 안쪽에 있는 전자가 되니까 반발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발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주기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유효 핵전하 값이
급락을 하게 돼요. 뚝 떨어지게 됩니다.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자번호에서 주기가 바뀔 때는, 연속된 원자번호에서 주기가 바뀔 때는 유효액 전하가 크게 감소한다. 이것도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반지름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원자 반지름이 뭔지부터 봅시다. 자, 원자의 반지름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자라는 거 우리 오비탈 모형 생각해 보시면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공간을 원자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이 아무리 멀리 가도 0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의 경계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H2 분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H2 분자가 있어요. 자, 그럼 수소 원자 두 개가 이 그림처럼 이렇게 결합해 있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수소 원자 핵과 이쪽에 있는 수소 원자 핵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 거리의 절반, 즉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이 길이를 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녀석이 결합을 했을 때 그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반지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자가 같은 원자가 결합했을 때 두 원자 핵 간의 거리의 절반을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요. 근데 비활성 기체는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좀 별개로 취급하니까 그냥 별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가 이게 왜 이렇게 화면이 작아졌지? 잠시만요. 뭘 누른 거야 내가? 이거구나. 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양성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었죠? 같은 주기에서 보면 유효핵 전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 전하도 증가한다 그랬죠?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핵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를 막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져 있던 애를 가운데 쪽 방향에서 막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원자 반지름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바뀔 때는 전자 껍질의 수가 늘어나죠. 전자 껍질의 수가 늘어나면 기존의 전자 껍질을 하나만 사용하고 있던 게 전자 껍질을 하나 더 사용한다고 치면 그만큼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즉 주기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원자핵과 전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같은 주기 내에서는 전자 껍질은 똑같은데 핵 전하가 계속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주기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 껍질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주기가 바뀌면 전자 껍질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을 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그때는 확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잠깐만, 이 다음 페이지 나오나? 다음 페이지 없네요. 잠깐 보고 왔는데 없더라고요.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이거를 주기율표상에서 표현을 하자면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주기율표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봅시다. 네모나게 그렸을 때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자 반지름이 감소했었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많아진 만큼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노트 필기 공유할 거니까요. 그거 보고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원자 반지름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이온의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원자라고 하고, 이온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플러스 성질을 띠거나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걸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자를 잃은 애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음이온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자, 기존에 이 나트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원래 기존의 전자 껍질을 하나, 둘, 세 개 쓰고 있던 애가 얘를 저 전자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전자 껍질을 두 개밖에 안 쓰네요. 자, 전자 껍질을 두 개밖에 안 씁니다.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어요. 거기다가 전자 개수도 줄어들었으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온의 크기는 기존의 원자일 때보다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염소가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 하나를 얻어오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돼요. 그러면 전자의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더 커지게 될 거고, 전자 사이의 반발력과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얘네들이 유효 핵전하가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확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지름이 증가하게 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가져오다 보니까 반발력이 커져서 더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즉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의 반지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등전자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등전자 이온. 자, 등전자 이온의 등자는 같을 등자예요. 같을 등자. 이 등자는 같을 등자예요. 뭐냐면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이라는 뜻입니다. 등전자 이온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이에요.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뭐야? 와, 나 이거 분명히 위첨자로 처리했는데 가져오니까 위첨자가 깨졌네요. 여러분, 이게 이게 O2- 이온, F- 이온, 나트륨 플러스 이온,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이고,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이에요. 이건 전자 배치 1s2, 2s2, EP6입니다. 위첨자로 표현을 분명히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불러오는 과정에서 익스플레인 앱으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게 위첨자가 깨졌네요. 안타깝게도. 아무튼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써져 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소와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그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산소는 2주기 원소면서 16족 원소예요. 여기에 산소가 있고요. 2주기 17족 원소가 뭐냐면 바로 플로린이고요. 그 다음에 3주기의 1족 원소가 나트륨이고, 3주기의 2족 원소가 마그네슘이고, 3주기의 13족 원소가 알루미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주기의 18쪽에는 비활성 기체인 네온이 있죠. 근데 얘네들이 이온이 될 때, 이온이 되는 이유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온이 되는 겁니다.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활성 기체처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까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소랑 가까운 비활성 기체 네온이고요. 플로린과 가까운 비활성 기체도 네온이고요. 그리고 나트륨과 가까운 비활성 기체, 자, 여기 주기율표상에선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원자 번호가 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과 가까운 비활성 기체도 네온이고,
마그네슘과 가까운 비활성 기체도 네온이고 알루미늄과 가까운 비활성 기체도 네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산소는 전자 2개를 더 가져오고 플로린은 전자 1개를 더 가져오고, 그렇죠? 산소는 여기 지금 원자 번호가 2 차이 나니까 전자 2개를 더 가져오고 플로린은 전자 1개를 더 가져오고요.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요.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버리고 알루미늄은 전자 3개를 버려서 같은 전자수, 즉 전자수 10개, 네온과 똑같은 전자수를 가지면서 1s2, 2s2, EP6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5가지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개수가 10개로 똑같고 전자 배치까지 똑같아요.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고요. 플로린은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9고요. 나트륨은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 마그네슘은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 알루미늄은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3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똑같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이 핵의 전하량이 8, 9, 11, 12, 13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핵의 전하량이 커졌으니까 핵의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핵의 전하량이 커진 만큼 얘네들을 안쪽으로 당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인 경우에는 핵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다시 표현하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쪽으로 팍팍 당기니까 이온의 반지름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지만 핵의 전하량이 가장 작은 산소가 가장 큰 이온이 되고요. 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알루미늄이 가장 작은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죠. 특히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할 그 다음 페이지인가? 이온화 에너지의 어떤 주기성의 예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순차 이온화 에너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녀석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원자가 있어요. M이라는 원자가 여기 M, 약간 발음이 이상한데 M이라는 원자가 있다고 합시다. M이라는 원자가 있는데 얘를 일단 기체 상태로 만들어요. 가스 기체 상태로 만드는데 기체 상태의 이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을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원자 하나당 전자 하나씩을 떼냈다는 얘기죠. 원자 하나당 전자 하나씩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 하나당 전자 하나씩을 떼어냈기 때문에 여기 Mg라고 또 써놨네. 미쳤네 정말. 여기도 수정 Mg가 아니라 M 기체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전자 하나를 떼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일가의 플러스 이온이 되게 되겠죠. 자,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을 떼낸다. 즉 원자 하나당 전자 하나씩을 다 이렇게 떼어내면 떼어내려면 그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핵이 있고요. 이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를 바깥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떼어내려면 이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핵이 전자를 막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이겨내고 떼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에너지를 줘야 쟤네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때 가해지는 바로 이 에너지. 얘를 이온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 에너지를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온화 에너지가 주기성을 가집니다. 주기성을 가져요. 어떤 주기성을 가지냐면 자, 같은 주기에서랑 또 같은 족에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주기 생각해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쪽 말고 2, 3족을 볼까?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핵의 전하량이 커지게 되죠. 맞죠? 핵의 전하량이 커지게 돼요. 자, 핵의 전하량이 커졌다는 얘기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의 전하량이 커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유효 핵 전하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졌다. 그러니까 유효 핵 전하가 커졌다는 거예요. 유효 핵 전하 안쪽에서 당기는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전자를 떼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떼기 힘들다. 즉 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이렇게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그랬고요. 그다음 같은 족에서 봅시다. 이 세로줄 족을 볼게요. 자, 같은 족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죠. 자,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는데 방금 또 오타 발견 원자 번호 아니죠. 원자 번호죠.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얘기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껍질이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개념이죠.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핵이 있는데 전자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게 쉬울까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핵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당연히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핵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바깥쪽 전자, 이 녀석, 바로 이 녀석을 떼내는 게 좀 더 에너지가 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전자 껍질이 많아지는 만큼 핵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땡기는 힘이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갈수록은 작아진다. 이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에서는 보시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한다고 했지만 대체로 증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체로 증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계속 증가,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무조건 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증가하는 편이야. 대체로 증가하긴 하는데 아닐 때도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에 예외가 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갖고 있는 자,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의 예외.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을 낚아버리기 위해서 혹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무조건 출제가 되는 녀석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어디가 같은 주기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같은 주기죠. 리튬과 베릴륨, 수엘 한 다음에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얘가 같은 주기죠.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시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커진다라는 경향성은 비슷하죠. 경향성은 대체로 맞는데 어디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표시하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베릴륨과 붕소 사이. 여기선 커지지 않고 작아졌죠. 질소와 산소 사이. 여기서도 커지지 않고 작아졌죠. 자, 얘네들은 어느 구간이냐면 바로 2족에서 13족으로 가는 구간과 15족에서 16족으로 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사이도 작아지죠. 인과 황 사이도 작아지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으로 이동하는 그 구간에서 예외적으로 핵전하는 증가했지만 예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족에 있는 애들은요. 2족, 베릴륨이나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요. 예를 들어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베릴륨 옆에 있는
붕소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1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자 하나를 떼낸다라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베릴륨에서 전자 하나를 떼내려면 여기 ES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야 되는 거고요. 붕소에서 전자 하나를 뗄 때는 EP에 있는 전자를 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ES와 EP 오비탈 중에서 어떤 애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E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더 높죠.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에너지 준위는 핵이 있고 그 핵으로부터의 어떤 영향권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핵으로부터의 영향력이 강한 가까이 있는 애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입니다. 쉽게 이거 껍질은 아니긴 한데 껍질 안에 이제 이 오비탈이 있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1s에서 그러니까 얘는 베릴륨은 2s에서 빼는 거고 베릴륨은 2s에서 전자 하나를 빼는 거고 붕소는 2p에서 전자를 하나 빼는 거죠. 그러면 핵과 가까운 2s에서 전자를 빼는 게 편할까? 핵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먼 2p에서 전자를 빼는 게 편할까? 당연히 2p에서 전자를 빼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쪽에서 전자를 빼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편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가 덜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족과 13족 사이에서는 전자를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커져야 되는데 2족과 13족 사이에서는 S 오비탈을 채우는 구간과 P 오비탈을 채우는 구간이라는 차이에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꺼내기 더 쉬워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싸움 원리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처럼 15족과 16족 사이에서는 왜 증가하지 않는 것인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5족에 있는 질소의 전자 배치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질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의 전자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산소의 전자 배치를 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의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EP에 있는 전자를 뺄 거예요. 얘네들의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EP에 있는 전자를 하나 빼는 겁니다. EP에 있는 전자를 하나 빼는 개념인데 얘를 오비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EP3라고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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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 있는 거고요. EP4라고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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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 16족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EPX 오비탈 여기 지금 이거 아래 첨자 처리가 안 됐어요. 자, EPX 오비탈의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죠. 전자가 둘이 붙어서 쌍을 이루고 있으면 전자끼리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의 반발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떼어내기가 쉽다는 얘기죠. 떼어내기가 쉽죠. 그래서 떼어내기가 쉽다는 얘기는 또 뭐야? 이온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가 조금 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15족과 16족 사이에서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시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 번째 전자를 떼는 경우랑 두 번째 전자를 떼는 경우를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얘는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하고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15족과 16족의 관계는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안정하니까 꺼내기 어렵다. 얘는 지금 질소 같은 경우 홀 전자가 많죠. 그러니까 안정하니까 꺼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 홀 전자가 좀 적죠.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하니까 꺼내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족과 16족의 이런 역전의 현상은 훈트 규칙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 예외가 되는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제가 마그네슘이라는 어떤 원자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를 가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떼내겠죠. 맞죠? 그때 들어가는 이온화 에너지, 그때 들어가는 이온화 에너지를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제1 이온화 에너지. 원자 상태에서 일가의 양이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걸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꺼냈죠. 이번에는 나머지 하나를 또 추가로 꺼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전자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M 플러스였던 애를 M2 플러스로 만들면서 전자 하나를 떼냈어요. 그럼 이번 두 번째로 전자를 꺼낸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전자는 어디에서 꺼내야 될까?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껍질 여기에서 꺼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M2 플러스 이온이 M3 플러스 이온으로 바뀔 거고, 그때 필요한 에너지 이 E3를 우리는 제3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불러요. 이거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뺐을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해 보시면 잘 보세요.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언제나 일정한 상태죠.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 뺄 때마다 전자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 밀어내는 힘이 작아지겠죠. 자, 밀어내는 힘이 작아지는 만큼 얘를 꺼내기가, 자, 밀어내는 힘이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땡기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밀어내는 힘이 점점 작아진다. 반발력이 작아진다는 거, 내가 땡기려고 할 때 덜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반발력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꺼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것도 다 아래 첨자예요. 아래 첨자. E1, E2, E3, E4요. 자, 봅시다. 그럼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떼면 뗄수록 점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되죠. 핵의 전하량은 그대로인데 전자의 반발력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전자를 떼어낼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줄어드는 만큼 유효핵전화 자체가 증가해서 핵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만큼 떼어내기가 어려워진다. 떼어내기가 어렵단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야?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커집니다. 자,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건 맞는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지는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구나. 페이지가 넘어갔어. 죄송합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마그네슘 얘기했죠. 자, 마그네슘 같은 거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려볼까? 마그네슘은 12 플러스라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 세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를 가져요. 여기에서 첫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그다음 여기서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무조건 크다 그랬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제3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전자와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세 번째 이 M 껍질에서 전자를 꺼냈죠. 그런데 세 번째 전자를 떼낼 때는 보다 안쪽에 있는 L 껍질에서 전자를 꺼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핵과 거리가 가까워져 있는 녀석에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꺼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 제2 이온화 에너지 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2 이온화 에너지보다 제3 이온화 에너지가 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제2 이온화 에너지랑 제3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이제는 꺼내는 껍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내고 세 번째 꺼낼 때. 자, 두 번째 꺼낼 때랑 세 번째 꺼낼 때랑 꺼내는 껍질이 더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를 꺼내기가 확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온화 에너지도 확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일족 원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일족 원소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서 하나를 빼고 나면 두 번째 걸 뺄 때는 더 안쪽 껍질에서 빼야 되겠죠. 두 번째 걸 뺄 때는 더 안쪽 껍질에서 빼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1이온 에너지와 제2이온 에너지 사이에서 확 커지는 거죠. 이온 에너지가 확 커질 거고요. 방금 전에 본 마그네슘, 방금 예시로 든 마그네슘을 보시면 마그네슘은 2조 원소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꺼낼 때보다 두 번째 꺼낼 때가 조금 더 크긴 해. 그런데 세 번째를 꺼낼 때는 이제 껍질이 더 안쪽 껍질로 가는 거니까 확 커지겠죠. 이렇게 확 커지게 됩니다. 보통 기존에 증가하던 것보다 한 4배 내지 5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3조 원소 볼게요. 알루미늄 같은 13조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3개. 시간 좀 있으니까 알루미늄도 그려보면 알루미늄은 13 플러스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가 2개, 8개, 3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전자를 빼고 두 번째 전자를 빼고 여기서 세 번째 전자를 뺀 다음에 네 번째 전자는 안쪽 껍질에서 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를 꺼낼 때까지는 이온 에너지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네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꺼낼 때는 네 번째 전자를 꺼낼 때는 상대적으로 더 안쪽에 있는 전자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디에 많이 쓰게 되냐면 이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통해 이 원소가 몇 쪽 원소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 이온 에너지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제1 이온 에너지와 제2 이온 에너지 사이의 간격이 아주 크다면 얘는 1조 원. 자, 다시 할게요. 잠깐 제가 터치 실수로 9페이지로 넘어갔다 왔어요. 자, 1족 원소는 제1 이온 에너지와 제2 이온 에너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요. 바로 이 구간. 2족 원소는 제2 이온 에너지와 제3 이온 에너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13족 원소는 제3 이온 에너지와 제4 이온 에너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자를 끄집어내는 전자 껍질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통해서 어떤 미지의 원소가 몇 쪽 원소인지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갖다가 되게 혼합해가지고 좀 어렵게 꼬아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전달해야 될 내용은 다 잘 전달한 것 같고요.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어, 그래도 PPT에 모든 내용들을 다 써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 PPT도 공유할 거고 관련 사진들이랑 제가 이제 PPT 준비하기 전에 쓴 노트 정리까지 모두 공유할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2차 지필평가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늘 얘기하지만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또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많이 해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전 시간에 저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이 몇 분 나올지 모르겠네. 자, 그럼 여러분들 얼굴은 안 보이지만 안녕. 수고하셨어요. 안녕.